오늘 사연은 경기도 여주에 살고 있는 김종숙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할머니가 평생 뼈 빠지게 붕어빵을 팔아 악착같이 모은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가려고 하는 자식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습니다. 김종숙 할머니는 가난한 가정에서 막내딸로 자라 남편을 만나고 슬하의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건설 노동을 했고, 김종숙 할머니는 고정적인 일 없이 식당 설거지, 파출부, 청소 일을 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할머니의 첫째 아들은 황병수, 둘째 딸은 황수정, 막내 아들은 황병호였습니다. 막내 아들 병호 씨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김종숙 할머니의 남편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일하고 난 뒤 습관처럼 먹던 술이 원인이었습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지? 할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할머니는 슬펐지만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거리에서 붕어빵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날 붕어빵을 파는 것은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내 견딜만 해졌습니다. 김종숙 할머니는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후 첫째 아들 병수는 없는 형편이지만 첫째 아들이라는 이유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병수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가구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끝에 일하던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 수정은 간호사가 되고 싶었지만 힘든 가정 형편 탓에 대학을 가지 못했고 동네 병원에서 간호조 무사가 되어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막내 아들 병호 씨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여유롭지 못한 가정 형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에 배움의 뜻이 없다는 핑계로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고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 결국 트럭 기사로 일했습니다. 김종숙 할머니는 자식들을 모두 키워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던 습관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붕어빵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김종숙 할머니는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병수는 가구 공장을 운영하며 아내와 함께 아들을 키웠고 수정은 간호사로 일하며 남편과 두 딸을 키웠습니다. 병호는 트럭 기사로 일하면서 아내와 외동 아들을 두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할머니는 붕어빵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춥고 손이 얼어붙을 듯한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됐어.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있으니 나도 좀 쉬어야지. 그날 밤 김종숙 할머니는 붕어빵 장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노후 자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려고 했습니다. 명절날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의 집에 모였습니다. 집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공장 일도 잘 풀리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둘째 딸 수정 씨도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아이들도 잘 크고 있어요. 막내 병호도 새 소식을 알렸습니다. 엄마, 우리도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이제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종숙 할머니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모습과 자식들의 성공적인 삶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잠깐이나마 모이는 명절이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김종숙 할머니는 비록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자식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손자, 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종숙 할머니는 자식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한동안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일상에도 차츰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막내 아들 병호와 그의 아내는 아들이 7살이 되던 무렵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병호의 아내는 더 이상 가난을 버티기 힘들다며 혼자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병호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병호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트럭을 모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새벽까지 일을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5년 뒤 인철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병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주운전 차량과의 충돌 사고였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가족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병호의 장례식 날 김종숙 할머니는 아들의 관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병호야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니? 왜 하필 너여야 했니? 그녀는 아들의 관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병수와 수정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병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병호는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인철이를 잘 키울 테니 걱정 마세요. 수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인철이는 우리가 돌볼게요. 병호도 그걸 원할 거예요.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후 병수와 수정은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인철이를 돌보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수는 공장일로 바쁘고 수정은 병원 일과 두 아이를 돌보느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인철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키울 수 있다며? 병수와 수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난감해했습니다. 그때 김종숙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됐다. 내가 키우마. 니들은 니들 새끼 키우느라 바쁠 테니 내가 키우마. 병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힘드시지 않겠어요? 김종숙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병호도 내가 키웠어. 인철이도 내가 잘 키울 수 있어. 걱정 말고 너희들 일에 전념해. 그리하여 인철이는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김종숙 할머니는 손자를 보며 다시금 힘을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병호의 죽음은 그녀에게 큰 상처였지만 인철이를 잘 키워내는 것이 병호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숙 할머니는 다시 붕어빵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종숙 할머니는 인철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철아, 할머니가 널 잘 키울게. 내 아빠도 하늘에서 널 보고 있을 거야. 김종숙 할머니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인철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나 아빠가 보고 싶어요. 김종숙 할머니는 인철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도 내 아빠가 보고 싶단다.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보자. 김종숙 할머니는 인철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병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녀는 더 열심히 일하고 인철이에게 사랑과 지지를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김종숙 할머니의 일상에 차츰 어둠이 몰려왔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손자 인철이를 위해 그리고 떠난 병호를 위해 그녀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종숙 할머니는 홀로 남은 손주 인철이를 시설에 보낼 수 없어서 혼자 살기도 빠듯한 형편에 그를 맡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물론 얼마 안 되지만 아들의 재산과 사망보험금이 있었지만 그 돈은 나중에 손주를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는 데 쓰려고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어느 날 그동안 연락도 없던 자식들이 조카의 미래가 달린 돈을 뺏으려고 때로 몰려왔습니다. 서로 경쟁하듯 자신이 더 힘들다고 징징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당장 이번 주까지 자재비를 못 메꾸면 파산할지도 몰라요. 엄마,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이자 쳐서 꼭 갚을 테니까 그 돈 저 좀 빌려주세요. 병수 씨가 애원했습니다. 큰 며느리도 빚을세라 거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어머님, 인철이 대학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잖아요. 일단 남편 회사 살리는데 빌려주세요. 인철이 대학 공부는 제가 책임지고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러자 수정 씨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 웃겨 정말. 퍽이나 오빠네가 인철이 대학까지 보내주겠다. 급하다고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안 되지. 내가 오빠를 몰라? 재작년에 막내 생전에 월세 보증금 올려야 된다고 오빠한테 돈 꾸러갔을 때 오빠가 뭐라 그랬어? 돈 거래는 부모 자식 간에도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 안 했어? 그때 너무 힘들어서 사채까지 빌릴 생각했던 애야.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애 목숨값 받은 걸 낼름 할 생각을 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도 난 없는 돈 끌어다 다만 얼마라도 빌려줬어. 수정 씨는 화를 내며 맞받아쳤습니다. 어머, 아가씨 말 참 이상하게 한다. 설마 우리가 있는데 안 빌려줬겠어요? 이도 오죽하면 그랬겠냐고요. 그리고 그 돈을 그냥 빌려줬어요? 사채 이자 다 쳐서 받았잖아요. 은행 이자도 아니고 어떻게 동생한테 사채 이자를 받았냐. 그래놓고 뻔뻔하게 돈을 빌리러 와. 벼룩도 낯짝이 있지.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언쟁이 격해지자 김종숙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막내 아들 목숨값을 뜯어가려고 혈안이 된 자식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물이 가득 든 대야를 들고 자식들 앞에 섰습니다. 다 필요 없다. 할머니는 대야에 든 물을 자식들한테 확 끼얹었습니다. 자식들은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 필요 없다. 다들 나가. 병우 목숨값을 빼앗아 가려고 이렇게들 모인 거냐? 내가 그 돈을 너희들한테 줄 알았느냐? 할머니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인철이를 위해 내가 이 돈을 모은 거다. 너희들 중 누구도 이 돈을 가져갈 자격이 없다. 다들 돌아가라. 김종숙 할머니는 자식들의 아비규환 속에서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그 돈은 아무한테도 안 빌려줄 거다. 돈 뺏어 가려면 이 어미부터 죽이고 가져가라. 썩을 것들. 부모 잃은 조카 앞에서 이 꼴을 보여야겠냐?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할머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난 너는 니들 낯짝 보고 싶지 않다. 앞으로는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어서 썩 나가라. 인철이는 그날 처음으로 할머니가 화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는 분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러셨을지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남매들은 그 후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병호 씨와 살던 집을 떠나 친할머니 집에서 살게 된 인철이는 전과 달리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비록 부모를 잃었지만 그래도 부모가 곁에 있던 때와 아무도 없는 것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물론 할머니가 계셨지만 아빠와는 달랐습니다. 인철은 매번 학교에서 나눠준 가정통지문을 할머니에게 전해드려도 한 번도 제대로 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한창 부모 손이 필요한 나이였던 인철은 매번 담임 선생님에게 핀잔을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인철은 울면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가정통지문에 도장 안 찍었어? 할머니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정통지문이 뭐냐? 내가 읽어주면 되지 않겠니? 할머니가 읽으면 되잖아.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눈이 안 보이네. 읽을 수가 없다. 말을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할머니는 그를 모르셨던 것이었습니다. 인철은 중학생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할머니께 한글을 가르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철은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인철이가 만들어준 점선 노트에 한 글자씩 채워 넣으며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할 수도 없어서 진도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맞춤법도 엉망이었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좋아했습니다. 너무 없이 살아서 여자라는 이유로 한글조차 제대로 배울 수 없었던 지난 세월을 할머니는 이름 석자 쓰는 걸로 모두 훌을 털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인철이가 할머니의 글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분어반, 이게 뭐야? 할머니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붕어빵이지. 내가 붕어빵 장수잖아. 인철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받침이 틀렸잖아. 이은이 아니고 이응을 써야지. 그리고 반이 아니라 빵, 쌍비읍, 그리고 이응이 들어가야 해. 이러면 사람들이 놀린단 말이야. 선생님 얼굴에 먹칠할 거야?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이 어딨어? 학교도 못 갔다. 인철이는 똑똑히 대답했습니다. 꼭 학교를 다녀야 선생님이 있나? 내가 할머니한테 글 가르쳐 줬으니 할머니한테 내가 선생이지. 안 그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네 인철이 네 말이 맞다. 내가 내 선생님이네. 할머니는 자신이 손수 적은 간판을 붕어빵 포장마차 앞에 붙였습니다. 그 글씨를 볼 때마다 그렇게 뿌듯해하시며 웃곤 했습니다. 인철이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바로 할머니께 한글을 가르쳐 드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철 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숨겨두었던 아들의 유산과 사망보험금으로 인철이의 등록금과 자취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곤 인철이 손에 통장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가, 돈은 걱정 말고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굶고 다니지 말고 잘 먹고 다니고 할머니 걱정하게 하지 말고. 매서운 한겨울에도 차가운 길바닥에서 붕어빵을 팔면서도 단돈 10원도 건드리지 않았던 할머니는 그 돈을 손주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인철 씨는 그 통장을 보며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손주를 위해, 이 돈을 지키기 위해 할머니는 얼마나 힘겨운 날들을 버텨내셨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든 돈을 꺼낼 때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인철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던 무렵 할머니는 시골에서 올라와 손주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손주 하나만 보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타지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해 오신 붕어빵 장사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인철이와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손주를 위해 애썼습니다. 그녀의 모든 희생과 사랑은 오롯이 인철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철이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열심히 살아가고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일만 하고 사신 할머니에게 집에서 편히 쉬는 것은 고역이었습니다. 전과 다르게 기운도 없어지고 입맛도 사라졌습니다. 인철 씨는 백화점에 들러 고급 화과자를 사다 드렸지만 할머니는 잘 드시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도 가봤지만 딱히 이상은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향수병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처럼 지내온 이웃들을 떠나 삭막한 서울살이를 하려니 마음에 병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일부러 모셔왔는데 오히려 병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철 씨는 할머니를 다시 고향집으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고향집으로 내려가신 할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전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얼마 뒤 인철은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할머니와 살던 집에 신혼살림을 꾸렸습니다. 방이 3개짜리 집이라 그 중 하나는 할머니 방으로 비워두었습니다. 언제라도 오셔서 편히 지내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명절 때마다 나물이며 참기름, 들기름을 담은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힘드신데 연세를 생각해서라도 이젠 그만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인철 부부의 집에서 며칠을 보내시곤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추석을 앞두고 할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셨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이번 추석엔 못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인철 씨 부부는 할머니가 걱정되어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첫째 아들 병수 씨 부부와 둘째 딸 수정 씨 부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명절이라 다들 모였구나 싶었지만 곧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땅 부자라며? 세상에,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아니, 그렇게 땅이 많으면서 어떻게 지금껏 우리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엄마 정말 1억이야? 수정 씨가 언짢은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씨 말이 맞아요. 어쩜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돈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시면서 어쩌면 그동안 모른 척 하실 수 있냐고요. 정말 너무하세요. 큰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둘째 딸 수정이 선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알아보던 중할머니 앞으로 엄청난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큰아버지 내외가 득달같이 달려오면서 또다시 땅을 뺏으려는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앙탈을 넘어선 협박에도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이참에 저희랑 같이 사시죠. 안 그래도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계시는 게 내내 걱정이었거든요. 아예 저희랑 같이 올라가세요. 큰며느리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애들도 다 커서 집에 빈 방도 많아요. 저희랑 가세요. 수정 씨도 이에 지지 않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 언니가 언제부터 우리 엄마를 챙겼다고 그래요? 됐으니까 엄마, 우리랑 가요. 며느리보다는 딸이 편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명절은 물론 할머니 생신 때도 전화 한 통 없던 인간들이 땅에 눈이 시뻘게 져선 서로 할머니를 모시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인철과 그의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진저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끼어들었다간 그들 역시 땅 때문에 할머니를 노리는 것처럼 보일까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 자식들의 성화에 모시겨 큰아들 병수 씨네 집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 소식이 궁금했지만 큰댁에 전화를 드려도 할머니와는 통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몇 개월 뒤 수정 씨가 큰 집에 들이닥쳐 할머니를 뺐다시피 데리고 갔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종숙 할머니는 큰며느리에게 구박받으며 지내느라 늙어서는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 수정은 그런 할머니를 보고 자신이 모시고 가기로 했다고 했지만 그 말도 순순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정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신 할머니는 가끔 인철에게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내 새끼 잘 살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호강하고 살고 있다. 우리 손주 며느리는 잘 있고 새아가 손발이 차서 걱정이다. 새아가도 요샌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나저나 할머니 목소리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괜찮다. 네 고모가 밥도 잘 주고 옷도 이쁜 걸로 사다 주고 말년에 내가 호강을 하고 산다. 걱정하지 말어. 할머니의 호강하고 산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서 인철 씨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인철 씨가 고모님 댁에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둘째 딸 수정 씨가 수화기를 뺏어 들며 말했습니다. 됐다. 올 것 없어. 니들 와봤자 나만 더 힘들어. 어른 모시면서 손님 치르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니? 전화로 자주 안부 전하면 되니까 그렇게들 알아. 한사코 방문을 거절하는 고모님의 태도에
의심을 했어야 했지만 인철 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인철 씨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신경 쓸 것이 많이 생겨 바빴습니다. 그렇게 고모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인철의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인철 씨는 기쁜 소식을 할머니께 전해드리려고 수정 씨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정 씨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할머니를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 거예요? 인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가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아주 어른 상투까지 접으려 드네. 설마 내가 친엄마를 어떻게 했을까봐. 괜히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그러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인철은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인철 씨에게 수정 씨네 집으로 가보라고 말했고, 인철 씨는 그 길로 바로 수정 씨네 잡으로 달려갔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숨도 못 잔 듯한 몰골로 돌아온 인철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지셨어. 날도 추운데 겉옷도 안 걸치시고 집을 나가셨다지 뭐야? 온 동네를 다 뒤져봤는데 없어. 우리 할머니 잘못되면 어쩌지? 인철은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인철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슬퍼했습니다. 인철 씨 부부는 시골 할머니 집에 찾아가 보려고 집을 막 나섰습니다. 그런데 김종숙 할머니는 인철 씨 집 근처 골목길에서 오들오들 떨고 계셨습니다. 인철 씨는 불이 나게 달려가 할머니께 겉옷을 벗어 드렸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이렇게 추운데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주 인철이 보러 왔지. 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강아지가 딱 나타나지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곤 기운 없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보니 저체온증에 영양실조까지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못 드시고 살았는지 몸 곳곳에는 부스럼까지 생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인철 씨는 더욱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인철 씨는 당장 고모에게 따지러 가겠다고 했지만 그의 아내가 뜯어 말렸습니다. 당신이 이러면 어떡해? 지금은 할머니 건강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할머니 깨어나시면 그때 찾아가도 되잖아. 일단 진정하고 할머니만 생각하자. 당신 없는 사이 혹여 할머니께서 잘못되시면 그땐 어쩔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응. 인철 씨는 주먹을 부르르 떨면서 할머니 침상을 지켰습니다. 하루 동안 의식이 없던 할머니는 병원에서 놓아준 영양제 링거를 맞고 다음 날 새벽녘에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정신을 차리신 할머니는 당신 침상에 얼굴을 묻고 잠든 인철 씨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한 내 새끼 병우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트럭일이 바빠서 밥은 잘 먹고 댕기냐. 집 나간 마누라. 대신 우리 손주 먹여 살리느라 고생이 많다. 엄마가 너 주려고 붕어빵 팔아 땅도 사고 논도 사고 다 사놨다. 조금만 더 기다려. 거의 다 됐어. 할머니는 손주 인철 씨를 아들 병호 씨로 착각하신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알다가도 모를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네 형이랑 누이가 알면 큰일 난다. 땅 문서 집 문서 다 숨겨놨어. 우리 인철이가 만들어준 한글 공책. 그 공책에 잘 넣어놨다. 그 땅 팔아. 우리 인철이랑 잘 살아야 한다. 엄마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라. 이미 잠에서 깬 인철 씨는 소리 죽여 울면서 할머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아들 병호 씨로 착각하시며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인철 씨가 눈을 떠보니 할머니는 곱게 잠드신 채 하늘나라로 가 계셨습니다. 그가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며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장례 기간 동안 인철 씨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밥도 한술 떠넘기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할머니의 빈자리는 너무 컸고 그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이 한참일 동안 큰 며느리와 작은 사위는 사라진 땅 문서를 찾느라 혈안이었습니다. 큰아들 병수 씨가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 사이 큰 며느리가 할머니의 시골집에 가서 집 안을 온통 뒤졌습니다. 작은 사위도 소식을 듣고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뒤졌지만 끝내 땅 문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땅 문서를 숨겨둔 한글 공책은 바로 인철 씨의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명절 무렵 인철 씨의 집을 찾으셨을 때 그 한글 공책을 인철 씨 집에 마련된 당신 방에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인철 씨와 그의 아내는 할머니의 한글 공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편지를 보고는 가슴이 먹먹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손주 인철아. 내가 인생 말년 끄트머리에 손주 덕분에 이렇게 글도 쓸 수 있게 되었다. 이젠 내 이름 세 글자도 똑바로 쓰게 되었다. 평생을 모르고 살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마지막에 드디어 쓰게 되었다. 그 은혜는 평생 못 잊는다. 고맙고 사랑한다. 할머니 이름은 김종숙이야.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지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 선생님한테 주는 수업료라고 생각해라. 내가 조금 보태긴 했지만 네 애비 보내고 받은 돈으로 산 땅이니까 다 내 것이 맞아. 절대 뺏기지 말아라. 행여라도 병수랑 수정이가 땅 달라고 하면 이 편지를 보여주거라. 인철아, 너는 특히 내가 각별하게 생각했다. 너가 태어날 적에 하도 이뻐서 보면 닳게 될까 봐보는 것도 아껴 섞여봤다. 너는 나한테 그런 손자였다.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인철 씨는 할머니의 노트를 끌어안고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오열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다를까봐 아껴봤던 손주를 남겨놓고 가셔야 했던 할머니를 추억하며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인철 씨는 집으로 병수 씨와 수정 씨를 불렀습니다. 바쁘다고 안 온다던 사람들이 땅 문서를 찾았다는 말에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빚 받으러 온 빚쟁이처럼 들어서자마자 땅 문서를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물어뜯을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 인철 씨는 할머니가 남겨 주신 땅 문서를 내던졌습니다. 고작 이것 때문에 그러셨어요? 골방에 할머니를 가둬두고 땅 문서 안 내놓는다고 굶기고 그것도 모자라 그 추운 날 내쫓으셨냐고요? 당신들은 사람 새끼도 아니야. 여우도 죽을 댄 고향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는데 어떻게 제 부모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러고도 땅은 탐났나 보지. 땅 문서 찾았다는 말에 길을 쓰고 달려온 거 보니 근데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 거야. 이미 할머니께서 내 앞으로 명예 이전해 놓으셨으니까 나 이 땅에서 흙 한 줌도 당신들한테 안 줄 거야. 인철 씨는 무정한 자식들 손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땅을 줄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버지가 달려들어 인철 씨의 뺨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죽일 듯이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애미 애비도 없는 놈이 어디서 까불어? 니딴 놈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 땅이 다 니 차지가 될 것 같냐? 무식한 놈, 어림도 없어. 재판 걸면 우리한테 유산 상속 유류분은 넘어오게 돼 있으니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디서 건방을 떨어? 배은망덕한 놈! 인철 씨는 뺨을 맞은 채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애미 애비 없는 건 큰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고 뭐요? 유산 상속 유류분이요? 웃기고 있네. 이게 누구 재산인데 당신들이 유산 상속을 운운해요. 이거 우리 아빠 사망보험금으로 산 땅이에요. 못 믿겠으면
할머니, 고향 시골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요. 이 땅 살 때 다리 놓아준 게 이장님이니까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요. 인철 씨는 숨을 고르며 이어갔습니다. 애초에 지들 것도 아닌 땅 가지고 폐륜을 저질렀다니 창피한 줄 아세요? 오늘 제가 오라고 한 건 땅 문서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 고소할 거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예요. 노인 학대, 감금, 협박, 그리고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집 밖으로 내쫓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죄까지 당신들이 할머니한테 저지른 만행 법정에서 달게 받으란 말입니다. 인철 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병수 씨와 수정 씨는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쳐다보며 핑계대기 급급했습니다. 수정 씨는 할머니를 방에 가두고 굶긴 건 자기가 아니라 큰오빠라고 소리쳤고, 병수 씨는 한겨울에 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몰아 죽게 한 건 다 여동생이라며 서로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반년이 지난 지금 인철 씨는 병수 씨와 수정 씨를 상대로 고소를 했고, 그 재판은 1년이 지난 아직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고소가 쉽진 않지만 인철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매일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지 참 씁쓸했습니다. 인철 씨의 아내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돼서 그런지 인철 씨는 요즘 들어 할머니 생각이 더욱 납니다. 부모님 대신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할머니. 이 세상이 모두 인철 씨를 등져도 언제나 인철 씨의 편에 설 것 같았던 할머니. 오늘도 인철 씨는 그리운 할머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김종숙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손자 인철 씨를 위한 김종숙 할머니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하늘에 계신 김종숙 할머니도 손자 인철 씨를 대견하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사연을 듣고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이라도 사연자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